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경제와 내가 느끼는 경제 간에 괴리가 있을 텐데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고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취업난, 실업률 이런 이야기를 특별히 나눠보기 위해서 오지영 경제캐스터를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지영입니다. 취업난 정말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사이트 알바콜이 회원 1,314명을 대상으로 대학 휴학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대학 휴학생 3명 중 1명은 휴학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휴학을 한 이유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1위를 보면 취업 준비가 25%로 나타났고 2위는 인턴십 등 사회 경험이 24%로 드러났습니다. 즉 휴학의 가장 큰 배경은 바로 구직 준비인데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구직 활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지금 이런 실업난을 혹은 이런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재정 지원과 같은 혜택들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부의 혜택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여러 정책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지난 2018년에 발표한 투자계획서에 3년에 걸쳐 국내에 13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40만 명과 생산의 30만 명을 포함한 총 7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예고했는데요. SK하이닉스 또한 2020년도까지 경기도 이천 반도체 공장에 15조를 신규 투자함으로써 35만 명의 고용 창출을 계획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투자가 고용을 선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지를 좀 조사해 본다면 저의 경제 콘서트를 통해서 또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취업 준비하는데도 어떤 기업들을 내가 타겟으로 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응시할지를 좀 관심 가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0,000,000라는 돈을 앞에 놓고 일반 서민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하는 낮은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드려보면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2개국에 불과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OECD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22개 나라만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보면 국가가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그죠? 에스파니아 뭐 이런 나라들, 에스토니아 이런 여러 OECD 회원국들은 원래 인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원만 많아져도 1인당 국민소득이 쉽게 3만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근데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려면 그만큼 그 나라의 규모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인구 규모를 가지고 5천만 명, 인구 5천만 명의 인구를 넘어서는 나라들만 또 한정을 지어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로 봤을 때 28위예요. 우리나라보다 인구 규모가 많은 나라는 27개 나라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캐나다. 우리나라보다 엄청 작습니다. 캐나다는 인구가 약 3천만. 호주 2,500만. 뉴질랜드 400만. 양이 3천만이에요. 뉴질랜드 2번이나 가봤습니다. 웬만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초과하는 그런 나라들이 별로 없다.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어쨌든 인구가 5천만이 넘어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3050 클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3050 클럽에 가입된 그 나라들을, 가입됐다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지만 그런 나라들을 헤아려 보면 우리나라가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 기준에서 7번째 엄청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먼저 3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태리. 정말 대국이죠. 그리고 일본. 요런 나라들을 빼면은 그다음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된 굉장히 큰 나라다. 6, 7번째 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50 클럽에 가입된 이런 선진국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3만 달러? 너무 먼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3만 달러라는 그 문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와 내가 느끼는 경제와 괴리가 있을 텐데 그 괴리가 느껴지는 이유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분석해서 설명해드린 지난 방송을 참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왜 물가는 낮다고 그러지? 나는 되게 높은데 그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드렸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 경제와 내가 느끼는 경제 간에 괴리가 있을 텐데 괴리가 느껴지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고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용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든든한 일자리, 사랑 중심의 경제를 마련하겠다 하면서 이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을 대통령 집무실에도 놓을 만큼 일자리라는 것을 이 국정 운영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나는 생각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개별 그룹들의 일자리 공략, 이 개별 기업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은 비정규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의 비정규직가 좀 드러나게끔 우리의 고용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고용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고용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투자입니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지영 캐스터가 어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그 얘기는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결국 투자가 늘어날 때 고용이 늘어나는 거고 고용이 늘어나면 여러분의 뭐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소득 수준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요. 뭐 하고 싶으세요? 소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늘리고 싶은 거예요. 소비가 늘어나요. 여기저기 소비를 하고 싶어져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뭐 하고 싶어요?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싶죠.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투자를 또 늘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마 CG로 깔릴 겁니다. 김광석의 어록 이것을 뭐랍니까?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 하죠. 제가 책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러면 이 중심부에 뭐가 있다? 고용이 있다. 그럼 그 나라가 경기 부양이 되는지 잘 선순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 하나가 뭐다? 바로 고용이다. 그리고 고용 앞에 있는 투자와 고용 후에 있는 이 소득 및 소비를 열심히 들여다보면 그 고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요 부문별 이 국내 총생산 지출 항목 증감률을 살펴보시면 어때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지재 투자라고 합니다만 지재 투자는 비중이 작아서 제 빼고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살펴보면 2018년 내내 뭐 합니까? 계속 줄어요. 전년보다 투자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가 위축된 상황 하에서는 절대로 어떤 정책을 강구해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다.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뭐예요?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늘리는 것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고용 정책을 많이 해온 거 맞아요. 근데 고용 정책을 제가 두 가지로 쪼개보면 한 가지는 고용의 질, 일자리의 질을 늘리는 정책이에요. 질을 개선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정책. 이 두 가지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고용 정책들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엄청나게 높게 가져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4대 보험 가입자 비중을 늘려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 일용 근로자를 뭐 한 거예요? 임시 일용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화한 거.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근로자화한 거. 이게 다 뭡니까?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우리 경제가 좋아요. 만약에 호황이에요. 투자도 막 늘어요. 그럴 때는 일자리의 질도 개선시키면서 필요한 일자리를 더 늘려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경제 여건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렇게 나쁜 경제적 여건 하에서는 고용의 질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질을 늘리라니까 양을 줄이는 거죠.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니까 자연스럽게 그 임금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1000명을 고용하고 있던 기업이 900명으로 줄이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일자리의 질을 늘리다가 양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게 제안을 한다면 어떤 제안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일자리의 양을 늘려야 된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중에 안 좋은 일자리도 늘어나겠지만 자연스럽게 일자리의 질도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자리의 양을 늘리느냐? 보시는 것처럼 투자를 늘려야 된다. 투자 여건을 개선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투자적인 이 그래프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노력.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 대표적인 그런 방향성, 아까 정부가 전환했다라고 우리 아까 경제캐스터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무슨 얘기예요? 정부가 선회를 했어요.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정책 한 가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겁니다. 1월 달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신산업에 투자를 할래도 이 규제 때문에 도저히 이 산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해서 쉽게 마음대로 시도해봐라 하면서 투자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고, 유턴 기업 지원 정책, 나가 있던 기업들, 제조기업 혹은 헤드쿼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든 전체든 유턴 시키는 기업의 경우에 세제 지원, 자금 지원, 설비 지원 해주겠다 하는 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인데 이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만 한정시켜 주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대기업에게도 혜택을 공유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투자를 개선시키는 거. 이게 플러스로 전환되면 고용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용이 늘어나면 그 다음 뭐가 늘어날까요? 소득, 그리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텐데 고용이 안 좋으니까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소비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고용은 이런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최근 1년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고용 여건이 개선됐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고 정말 중요한 2월 달 고용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고용 여건을 확인하려면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용률, 그 다음 한 가지는 실업률, 또 한 가지는 취업자 증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 30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지표를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률은요, 어때요? 2018년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업률은요, 계속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3.8%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실업률.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실업자의 정의와 이 통계에서 추산하는 그 실업자의 정의가 달라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집 근처에서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는 한 백수가 있는데 계속 취업만 준비해요. 이 사람은 실업자야 생각하지만 정의상 실업자가 아니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갑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고 실업자의 정의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취업자 증감인데요. 작년보다 취업자 규모가 얼마나 늘었나. 근데 취업자 규모가 9만 7천 명. 취업자 규모가 증가 속도가 한때는 500만, 600만 이렇게 증가하다가 취업자 규모가 10만 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크게 정체됐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의 고용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도 2월 달 통계가 발표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고용 동향 통계는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근데 이 방송은 목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 통계가 발표될 것을 알고 어느 정도의 실업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 방송입니다. 자, 실업률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실업률이 20%다, 뭐 10%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월 달, 지난 1월 달 실업률이 4.5%로 근래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실업 심각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그 습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언론도 잘못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잘된 언론 보도를 잘못 이해하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절대 전월, 전전월과 비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계절성이 있습니다. 원래 1, 2월의 실업률은 안 좋아요. 원래 매년 1, 2월 달의 실업률은 어떻다? 안 좋다. 가장 높다. 왜냐하면 1월 달, 2월 달 추울 때는요, 농업 취업자가 많이 줄어요. 일시적으로 줄어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무점포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무점포 자영업자 비중이 많이 줄어요. 추우니까. 그리고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2월 달에 뭐가 있어요? 대학에 졸업식이 있어요. 그럼 졸업식 전에는 이 청년들이 사실상 비경제 활동 인구였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뭐가 돼요? 실업자로 전환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하는 겁니다. 원래 2월 달에 실업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2019년 3월 13일 지금 현재 한 9시 정도 됐습니다. 2019년 2월 달 고용 통계가 막 발표됐습니다. 2019년 2월 실업률이 4.7%를 기록하면서 1월보다 0.2%포인트 늘어나는 모습이고 비교 시점은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2월보다 0.1%포인트 늘어난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실업자 증가 폭이
주로 50대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실업률이 그리고 50대 취업자가 201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청년이라든가 30대 그리고 60대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오히려 줄어들거나 실업자 증가 속도가 크지 않은데 이 40대 그리고 특히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그리고 실업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취업자가 2월 달 들어서 소폭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 취업자의 증가 속도도 여전히 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주도로 노인 일자리를 보급한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사실상 60대를 제외한 30대, 40대, 50대 이 우리 인구의 주력이 되는 이 연령 계층들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어서 2019년 한 해에도 고용 없는 경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보면 특히 졸업식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깨가 처져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졸업 후에 어디서 일할 건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얼굴이 펴져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저는 인턴 됐습니다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고용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고용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 고용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앞에 투자 그리고 소비에까지 연결되는 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역시 이런 여건, 투자 여건 혹은 소비 여건 그리고 이 실물 경제를 개선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여건 조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기업들은 또 그런 새로운 정책의 방향성, 기조가 바뀌는 것에 또 같이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신산업이나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또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